증인은 예산 전문가시니까 미국에서 셧다운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셧다운이 뭔지도 알고 계시죠? 예, 정부 폐쇄예요. 예. 셧다운이 되면은 국방과 교통, 치안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과 현직 군인은 무급으로 일을 계속하게 되죠. 예, 예. 근데 또 나머지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서 정부가 폐쇄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30일 넘는 셧다운이 발생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리고 그 셧다운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손실이 11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14조 9천억 원 정도 발생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이런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금액은 잘 모릅니다. 예, 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2076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에서 이런 셧다운이 22번 발생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뭐 자주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주 있는 셧다운에서도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거 다 예산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예, 예. 그런데도 미국 행정부가 군대까지 동원해서 의회를 압박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14항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여쭤봤던 것이 2024년 12월 2일에 이제 국회의장이 예산안 의결에 관해서 예결위 통과한 예산안을 2012년 12월 2일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니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예산안 의결을 미룬 거는 알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예. 이런 내용을 증인은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셨나요? 아니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안 하셨어요? 보고할 뭐 시간적 그런 게 없는 게요. 그 12월 1일, 12월 2일 바로 전날 공주의 민생 토론회를 가서 하루 종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할 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증인 외에는 피청구인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 공직자는 없는 건가요? 뭐 국회하고 당을 담당하는 뭐 정무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무라인에서 보고한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예,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15에 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혹시 피청구인이 이렇게 감액된 예산안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 그 감액된 예산안, 예, 4.1조 원 감액됐을 감액된 때 예산안은 내용은 알고 있는 있습니다.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그 예산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예산안이 통과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증인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 물어보진 않았고요. 대통령께 그 감액 4.1조가 된 내역은 보고를 했습니다. 감액 내용만 보고를 하셨어요. 예. 감액이 그거에 이렇게 대해서 됐다. 예. 예결위에서 30일에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 내용만 보고를 예. 하고 이렇게 감액이 됐으니까 향후에 어떤 국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런 건 그냥 없었고. 감액 내용 나온 것만 딱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예산 감액을 지금 국정 마비의 원인이다, 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경제 전문가이신 증인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셨다면 결국은 그 모든 평가는 피청구인이 단독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감액된 예산이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고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증인이 피청구인과의 관계나 대통령실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증인이 좀 전담해서 경제와 예산 부분은 피청구인과 소통을 해왔던 게 맞는 건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제가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네. 그 논리 로직 50%에 정무적인 판단 50이 들어간 게 예산이거든요. 예산 예. 과정에 따라서 예. 정치적 과정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로직이 들어간다면 정무수석하고 증인이 같이 협의해가지고 시정연설도 가라고 하시고 아니면 이런 감액된 예산안이 통과되면 각각의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로 토론을 해야지 대통령의 정상적인 판단에 이렇게 근거가 될 수 있는 예, 거잖아요. 뭐 토론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회의를 근데 하고 하니까요. 제가 이제 계속 의문이 드는 이유가 지금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
예산안 감액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뭐 야당의 폭거, 뭐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나 아니면 증인하고 경제수석하고 같이 피청구인이 얘기하고 판단하지 않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판단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감액 내용을 보고한 거지. 그러니까 그 내용만 이후에- 보고하신 거죠. 예, 토론은 그 안 이후엔- 하신 거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예산으로 좀 몇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국방 관련 예산은 아까 사실은 뭐 증인이 워낙 그 삼축 체계, 뭐 북한 미사일 발사 이런 거 다 아시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게 안보 동향은 사실 국가 안보실 소관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뭐 세부적인 무기 체계를 알고 계신 건 아니죠. 예, 뭐 제가 네, 그냥 들어서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뭐 제가 사무관 때 국방예산도 했기 네, 때문에 네, 조금은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대드론 통합 사업,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개량 사업, 이게 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방사청이나 국방부의 동의까지 받아서 감액된 거는 아까 인정하셨던 거죠? 예,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초급 간부 초옥에서는 아까 증인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차 다시 여쭤보는데요. 지금 초급 간부 초옥에서 관련해서 당직 근무부 인상, 뭐 작전 훈련관 간부 급식비 증액, 이사 화물비 대상 확대 이런 게 지금 마치 막 그 예산안에서 삭감돼 가지고 초급 간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야당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고 피청구인도 그걸 하나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급 간부 처우 개선 관련된 당직 근무부 인상 등의 항목은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으로 당초에 제출했던 예산안 자체에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감액하고 뭐 말고 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예, 포함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의원들이 국회에서 증액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예, 그 부분이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내용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행정부의 잘못인데 그러니까 반영이 행정부 안돼 내부에서 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되지 않은 건데 이게 뭔가 국회 예산 폭거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가 이제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예. 통과되기 이전에 포함되지도 않은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했다고 이게 예산안 폭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사실관계를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알겠습니다. 다만 증액하기로 합의된 게 못했으니까 예, 그 못했던 부분은 그러면 아까 이제 에너지 안보 예산 관련해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시추 항공당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그 최소한의 사업성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좀 제공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국회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올 수 있을 정도로 사업성이 있을지 이런 걸 심의하는 게 예산의 심의권이잖아요. 근데 액트 지오에 그 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 안에도 충분히 나와 있다고 근데 저는 보고 국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게 뭔가 사업성 평가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했고 지금 조금 전에 1시간 반 전에 산자부에서도 시추했을 때 경제성이 없는 걸로 지금 1차적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아니 그런데 예. 그런데 국회가 한 달 전 시점에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아니면 뭐 반국가 세력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산자부 역시도 인정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유전 개발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국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비시키고 한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시추 예산이라는 게 유전에 기본적으로 5번, 6번을 해야 되는 건데 시추를 자, 한 그러면 번으로 끝날 수가 지금 없는 이렇게 거고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추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시추도 사실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거잖아요. 네,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자를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니까 석유공사가 자체 비용으로 지금 1차 시추를 한 거고요. 근데 경제성이 없게 나왔어요. 그러면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시추를 했는데 경제성이 없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지나요? 행정부에서 그거는 지는 책임질 내용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아니 시추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여러 번을 해야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국회는 되는 거고 그렇기 외국도 다 그렇게 때문에 합니다. 신중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할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고 또 싶은 심의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의견이 심의해서는 다르시니까 예산 심의가 제대로 하지도 알겠습니다. 않고 시간이 그런 많지 거죠. 않아서 제가 그 반대 신문 중에 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증인은 그 피청구인이 죄송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담화에서 야당의 예산 폭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 선포 사유로 들면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다. 야당이.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발언한 사실 알고 있죠. 예. 12월 10일 담화에서. 예. 근데 2024년 12월 19일이에요.
그 담화로부터 일주일 뒤에 국회 산자위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장관에게, 산자부 장관에게 삭감된 원전 예산이 도대체 뭐냐, 대통령이 이렇게 담화문에서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산자부 장관이 산업부의 원전 관련된 예산은 4,887억 그대로 다 있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공식적인 해명 자료를 내지는 못했지만 기자들한테 해명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 사실 알고 있어요? 증인이? 그걸 모릅니다. 회의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증인이 그러면 피청구인한테 야당이 원전 관련 예산 전부 삭감했다 이렇게 보고하셨나요? 아까 그렇지 감액 않습니다. 사유 보고하셨다고 하셔가지고요. 감액하고 그 이후에는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이 원전 관련된 예산은 누가 보고를 했는지 궁금한데 이게 거짓 뉴스에 기반했다고 보면 되겠죠? 아까 장관의 말이 맞다면?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보고한 적도 없고 그 12월 12일 담화문 작성에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안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